전 세계에 거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반한 생태계를 확보를 했다는 것 또한 막강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독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독주가 지속될 수 있냐 혹은 특정 부분의 산업을 잃게 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마치 칩 회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또는 TSMC 같은 형태의 반도체 회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칩을 디자인하는 회사이지만 칩을 생산하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가장 큰 힘은 그 칩을 대규모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하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는 특허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방대한 지적재산권 위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독점적이고 엔비디아가 가질 수 있는 독점력하고 영향력은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 시장을 반드시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같은 형태의 GPU 칩이 있을 수도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TPU라는 칩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둘 다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HBM2나 3나와 같은 형태로 아주 큰 밴드위스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칩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똑같이 AI 반도체인데요. 추론에만 집중되어 있는 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코어라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나왔던 GPU가 아니라 랭귀지라고 그래서 LPU라고 부르는 이런 칩들까지 다양하게 돼요. 근데 이걸 크게 둘로 나눠보면요. 메모리를 빼고 추론을 하기 위한 반도체와 학습을 하기 위한 반도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여전히 추론뿐만 아니라 대규모 학습하는 데서는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학습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H100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가장 큰 학습용 AI 반도체가 실제로 거대 초대 기업들이 15만 개씩 구매하는 등 아마 굉장히 많은 구매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그건 올해도 아마 마찬가지고 B100이라고 새로 나온 반도체까지도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역시 추론을 하는데 학습한 엔진들이 작동되는 환경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요. 여전히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클 텐데 그 영향력이 학습하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 활용이 되는 학습된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다양한 경쟁자가 나오고 춘추전국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독주가 지속될 수 있냐 혹은 특정 부분의 산업을 잃게 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거냐는 건데요. 기간마다 다르지만 30% 이상의 시장 성장률이 가져온다라고 가정하면 그 시장 성장이 크게 추론하는 시장과 학습하는 시장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두 쪽 다 가파르게 초기는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학습보다는 추론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은 이 역학관계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산업적 지위하고 마켓 쉐어에 집중을 하고 또 그 경쟁력 있는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예측은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 예측으로 보면 여전히 큰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좋은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GPU를 중심으로 한 사실 게임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래픽
전용 칩과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싼 가격에 많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래픽 프로세서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내놓은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익성이 많지도 않았고요. 또 CPU에 비해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인텔을 포함한 인텔이나 AMD는 GPU에 집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젠슨 황이나 엔비디아는 GPU 하나에만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GPU의 성능을 높이고 GPU를 활용하기 위한 생태계를 강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돈을 쏟았고요. 그게 지난 20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바로 6년 전에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GPU,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그래픽을 그림을 그리고 수학 연산을 하던 것을 AI 반도체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4년 전에 젠슨 황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젠 그래픽을 위한 칩이 아니라 생성 혹은 AI를 위한 반도체 칩으로 최적화해 나가겠다고.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엔비디아 왜 지배력이 그렇게 막강하냐. 20년의 축적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지적재산권. 그거는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포함을 해서 대규모 병렬 분산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지금 사실 공개돼서 판매되고 있는 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 외로 보자면은 구글의 TPU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돼서 많은 곳에 판매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랬던 이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더욱 강화를 시키고 그 소프트웨어 기반한 생태계를 확보를 했다는 것 또한 막강한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좋은 칩을 3년 내에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경쟁에서 어려운 것은 그 칩을 작동시키고 그 칩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는 것을 동시에 그 엔비디아만큼 만들어내야 된다는데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생존을 다투면서 어마어마한 경쟁과 투자를 하고 있죠. 이 투자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힘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4, 5개월 동안에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은 개발자라고 하죠. 개발자를 3만 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을 해고했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그 돈을 아껴서 인공지능에 경쟁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경영진이 밝히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이나 사활을 걸고 경영 최적화, 경영 합리화 그리고 경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이 크게 세 가지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거대한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인데 그 노력들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거 모두 와서 써라 하는 정책이죠. 이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반대 진영은요, 완전히 오픈 소스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델을 개방하는 정책을 가지고 완전 개방 생태계로 가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바로 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메타가 추구하는 방향은요,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보자면 구글과 애플의 대비되는 전략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애플은 모든 것이 폐쇄적이면서 모든 것이 내 거 위해서만 돌아대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었죠. 그거하고 정반대로 구글은 오픈소스로 개발된 앤드로이드라는 것을 M&A를 하고 그 앤드로이드를 무료로 10년 동안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휴대폰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임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되고 화웨이가 되고 기존의 LG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열티를 내고 라이센스 내라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 침투를 하는 걸 무료로 오픈소스로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라이센스 정책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이죠. 이 두 번째 전략이 메타가 취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은 폐쇄 전략으로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폐쇄 전략에서만 경쟁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오픈 소스와 오픈 모델을 내놓는 전략도 동시에 구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축에 큰 경쟁이 있다면 세 번째는요, 바로 아마존의 경쟁 전략입니다. 아마존은 자신이 모델을 스스로 만들진 않아요. 사실 자신의 모델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인공지능을 안 만듭니다. 대신에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에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드세요. 그 모든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제공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옛날에 그 서부
골드러스 시대로 본다면 예를 들자면은 엔비디아는 곡괭이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저희 회사라든지 오픈 AI 같은 회사는 실제로 금광을 캐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면 아마존은 청바지를 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으리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쟁은 앞으로도 클라우드에서 그리고 또 모델 분야에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더욱 경쟁이 가속화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모든 경쟁의 중심에는 바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생태계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 AI의 경쟁은 그 밑바탕에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한 경쟁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우리가 줄여서 G 클라우드라고 하고, 아마존은 AWS라는 클라우드를 기반해서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기반한, 그러니까 기업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각종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환경까지를 모두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갤럭시 S24가 좋을까요? 아이폰이 좋을까요? 그럼 갤럭시 S24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정책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애플의 iOS 폐쇄 정책이 성공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이 성공을 한다기보다는 미래는 이 두 전략이 시장을 나눠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그르거나 혹은 어떤 게 우수하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략적 다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전략적 다름은 그거에 필요한 시장을 나눠먹겠다라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은 그 둘 사이에 껴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조금 다르게 전략을 살피는 AWS는 기업용 인공지능 시장에만 집중하겠다 해서 흔히 말하는 마케팅에서 말하는 마켓 세그먼트를 쪼개고 거기선 내가 승리자가 되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봐도 되겠죠. 여태까지 애플이 AI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쏟긴 했습니다. 근데 그 AI는 스마트폰과 휴대폰과 연관되어 있는 AI에만 에너지를 쏟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소라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위협감도 느끼게 된 거죠. 결국은 사실은 준비가 상대적으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인공지능 시장은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 인공지능을 고객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을 하면 할수록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한 발 늦은 거는 그 간격을 회복하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층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얼마나 빠르게 경쟁할 만한 제품을 올려낼 수 있냐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의 애플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죠. 미국이 압도적이죠. 가장 큰 건 일단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컴퓨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에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난 곳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에서 그 혁신을 일으킨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실 캐나다하고 미국은 말이 국경이지 거의 한 국가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인공지능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의 투자를 미국 정부가 해왔어요.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면 테슬라가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술에 돈을 제일 많이 들인 것은 미 국방성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 최신 인공지능의 표준화 기술인 다양한 것들, 그리고 기계학습 기술에 이르는 것들도 모두 다 미 국방부에서 돈을 대줘서 만들어진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은 그 막강한 달러의 힘과 지배력을 가지고 돈을 찍어내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R&D에 붙는 것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여타 국가의 수백 배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한 힘이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년간 동안에. 그게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유학을 어디로 가죠? 대부분 미국으로 가죠. 하버드, MIT,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모두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게 미국 간 친구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치열한 상황에서 큰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인재를 빨아들이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저도 상장사 대표이사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나 창업자 중에서 외국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엔비디아 젠슨 황은 중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 간 친구예요. 그리고 구글 CEO 누구죠? 인도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누구죠? 인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미국의 난다기나 하는 회사의 창업자나 CEO는 모두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예요. 첨단 기업들이에요. 결국은 그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그 인재를 양성을 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그 미국의 힘이고, 그게 현재 엔비디아 그리고 인공지능 신세계를 혁신하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중국은 압도적인 전 세계 2위입니다. 작년에 엔비디아의 칩 시먼트 한 거, 그러니까 수출한 것만 기준으로 본다면요, 또는 구매한 걸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 12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중국 회사예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수출을 금지했는데도 바락바락 여러 나라에서 긁어 모아서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중국의 한 회사가 구입한 AI 반도체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인프라스트럭처 확보한 거 위에 똑똑한 인재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는 뭐하고 비례하냐면 국가의 GDP 규모 및 인구하고 대비하죠. 데이터의 규모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국이나 영어권이 제일 많다면 두 번째가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와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되는 AI 반도체까지, 그리고 인구와 똑똑한 인재까지 현재 중국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유일하게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현재까지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거는, 미국은 그래도 공정 경쟁을 하잖아요. 저작권을 인정을 하고 특허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회사가 망할 지경에 가기도 하죠. 중국은 현재 다 훔쳐다가 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일했던 사람, 메타에서 일했던 사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죠. 이분들 스카우트해서 중국으로 데려가고 모두 다 정부 주도하에서 그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AI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 건 그거를 정부에서 또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상용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걸 위해서냐면 국민을 감시한다거나 또는 보안과 통제를 한다거나 또는 국방 부분에서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미국이 경쟁하는 것, 또 미국이 긴장해서 AI에 대한 것들을 막고 반도체 수출을 막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위협이 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은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오히려 한국보다도 못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AI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지만 오히려 한국보다는 AI 원천 기술의 접근력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보자면은 미국 1등, 중국 2등이라면 한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3, 4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도 훌륭하게 연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1등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과연 3, 4등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경쟁력은 전 세계 무엇보다도 빨리빨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하고 굉장히 빠르게 적용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네이버가 한국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카카오가 한국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어라는 언어하고 한국인의 문화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구글 문화는요, 서양 문화는 검색을 하려면 검색창 하나만 있으면 돼요. 검색창 하나. 한국 문화는 검색창은 맨 위에 꼬다리 있고 밑에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문화적 또는 언어적 차이에 해당되는 게 여전히 진입장벽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는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정부하고 민간, 기업, 학계 모두가 다 힘을 합치는 체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협력 체계가 한국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도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얼리 어댑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제품들을 빨리 써보고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전 세계의 첨단 기업들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첨단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라는 말을 할 정도이거든요. 빨리 경험해보고 빨리 그거를 테스트해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굳이 하나를 둔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에 기반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산업군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AI를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휴대폰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런 응용 시장에 유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을 빨리 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해내는 일반화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각각 분야에서 전문화된 인공지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투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만큼 똑똑한 인공지능, 2차 배터리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 또는 산업 분야로 간다면 제조업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조선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과 같은 형태인 거죠. 그렇게 이제 깊게 넓은 영역이 아니라 버티칼에서 더 깊게 들어가고 더 깊게 똑똑해지는 걸로 해서 전문화된 인공지능을 만드는 전략을 고민도 하고 있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또 다른 시장과 그 다음에 노력들은요. 인공지능 원천 기술은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에 혁신적인 그 인공지능 거는 구글 거를 쓰고 인공지능은 오픈 AI 걸 써도 그거에 해당된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전략도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그 전략적 선택을 해서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에 구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이 시장 조사 그리고 투자 조사를 다 해서 리포트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사용해 주고요. 그 리포트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있기도 해요. 또 플루닛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소라처럼 영상을 생성하고요. 강연을 인간이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예, 그거 외에도 음성 생성을 하거나 또는 영상 생성 외에 또는 음악을 생성해서 다양한 배경 음악을 라이센스 없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 용도로 쓰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바이본이라는 회사도 참 놀라운데요. 이 회사는 실제로 입시를 할 때 입시 상담을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그래서 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들어가고 싶어. 그럼 당신은 거기 들어가려면 이런 과목을 올려야 되고요. 실제로 2등급까지 이런 건 올리고 이건 다 1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컨설팅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는 못 들어가시니까 그 학교는 다른 학교에 이런 과는 어떠세요라고 추천도 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처럼 인공지능 서비스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